오늘 우리가 이제 예고 드린 대로 2020년 국회직 9급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직 문제는 이제 9급하고 8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9급 그러면은 뭐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가 되게 비슷합니다만은 국회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급 문제가 약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군무원의 7급 수준보다 조금 쉬운 정도? 요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군무원 시험도 이제 그 뒤에 있을 건데요. 군무원 시험이 이제 한 5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작년 8월에 시험을 봤어요. 20년도 8월에 시험을 봤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작년도의 출제 기준들을 어느 정도 조금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년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을 보자면 예전에는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에서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출제 비중이 높았고 한 40% 정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 조직인사 행정론에서 또 한 반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뭐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패턴 자체가 이론적인 부분에 행정이론의 정책이론에 대한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반면에 실무적인 차원, 우리가 이제 에센스라고 얘기했었던 조직인사 재무행정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조직인사 재무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지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기존 이론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낮아진 반면에 실무 차원의 내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행정정책이론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조직인사 재무행정에서 지금 70%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이 지금 3, 4, 5장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특색이다. 그거는 이제 작년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시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들은 이제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론이나 정책이론,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막 너무 어려워요. 너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책의 이론이나 행정의 이론들 막 이렇게 그 머릿속에 집어 넣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그냥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한 법령에 대한 내용들, 또 그 구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살펴볼 텐데, 국회직 문제는 또 오지선다형이죠. 다른 시험들하고 다르게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좀 헷갈리거나 혼동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 요걸 좀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제 뭐 사이먼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가 되었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래. 자, 1번. 인간 행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규칙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복잡성을 강조하는 것, 규칙성을 전제하지 않는 것, 이건 전부 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전체적으로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구성원들의 행태에 따른 어떤 규칙성을 검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들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규칙성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의 내용은 일단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랬는데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은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인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약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가치와 사실을 일치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사실을 일치시킨다고 보는 것도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4번, 개인이 아닌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연구 대상,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집단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 집단적인 내용들을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행태론보다는 생태론적인 관점이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번도 지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봅니다. 5번,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 환경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5번은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이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보죠.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리더십 이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성론도 있고 행태론도 있고 상황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자, 1번 봅니다. 피들러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 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 부하의 성숙도가 있다 그랬는데, 자, 피들러의 상황론에서 제시했던 상황 변수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리더가 가진 권한의 정도가 있었어. 권한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두 번째, 과업의 특성. 과업의 특성이 복잡하냐 단순하냐 어려우냐 뭐 쉬우냐 요거.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죠. 원만하냐 껄끄러우냐 요걸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부하의 성숙도는 이거는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부하의 성숙도는 어디에서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모형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과업의 속성, 난이도. 요게 들어가야지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틀린 내용 같고요. 다음 2번.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에서 출발하였다. 자질론, 특성론. 그러니까 성공한 리더에게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3번.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 따르면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맞는 이야기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까 지금 얘기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같이 4개의 유형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레딘의 3차원 모형에서 헌신형은 과업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헌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과업을 위해서만 일로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과업을 중시한다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5번. 미시간 대학교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직원 중심적 리더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의 리더십 연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느 관점이에요? 행태론적 관점이지. 행태론적 관점에서는 직원 중심적 리더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피들러의 상황적 합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시험 문제에 나와요. 특히 이제 그들이 봤던 어떤 그 상황 변수가 뭐냐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번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정무직 공무원은 어디에 해당하지?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죠. 별정직 공무원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이제 예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사원장,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전부 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관도 역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대표적인 별정직 위원이죠.
대표적인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나오네요. 네. 자, 다음 4번 볼게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이나 예산 집행의 통제 방안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1번. 예산의 이용은 입법 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용하고 전용의 차이가, 이용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만, 전용 같은 경우에는 국회 승인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된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계속비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 의결을 받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5년이에요. 기본이 5년 이내고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의 내용이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3번. 예산의 2월에는 명시 2월과 사고 2월이 있다. 미리 예정된 2월과 부득이하게 2월이 되는 2월 두 가지가 있죠.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4번.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00분의 1 이내의 금액.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다음 5번. 수입 대체 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맞는 얘기죠. 이건 뭐 기본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비의 지출 관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5년, 5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경제적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공공선택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일단은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효용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개인적인 이익에 근거해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거지.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은 전제를 이기주의를 전제로 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맞는 얘기지. 그지? 다음 2번. 사익 극대화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을 가정한다. 사익 극대화. 그러니까 약간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번.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던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우리 그 신제도주의 내용에서. 이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4번.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죠. 정부 실패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한 내용이다. 맞는 얘기고. 5번. 오스트롬은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대안으로 관할권의 중첩 등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이론을 이제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가 바로 오스트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5번에서는 지금 여기는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지금 신제도주의의 이론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공공선택론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국회직 시험 문제가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들을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보기 사례 중 갈등 요인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갈등은 뭐 정치적 갈등이나 뭐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는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나중에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갈등의 원인을 따져봤을 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할 때 두 가지로 나누죠.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얘기가 되는 게 뭐야? 이해관계의 차이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다음에 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에 의한 갈등. 요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에서 나와 있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각각의 내용들이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냐 아니면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면 문제의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볼게요. 예산부서와 기획부서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입사한 직원을 배치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 힘들어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신입사원을 데려가려고 이제 애쓰는 거지. 이거는 뭐에 대한 차이예요? 이거는 어디를 봐나 이해관계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기억은 이해관계 차이에 의한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홍보부서가 다른 기관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부서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자. 해태했다는 게 뭐야? 게을리했다는 거죠. 게을리하고 그냥 대충 했다는 거야. 법무부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무부서랑 홍보부서가 서로 지금 으르렁 하는 거지. 그지? 너 왜 해야 될 걸 안 했어? 그거 안 했다고 무슨 문제 생겼어?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 다음 디귿. 홍보부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지연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의하였다. 원래 규칙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 규칙대로 안 해줘서 지금 그래요. 홍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싸우는 문제 역시 가치관과 규범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과 디귿은 가치관과 규범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다음 리을.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예정인 5억 원의 예산을 홍보부서와 기획부서가 서로 배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거는 뭐 딱 봐도 이해관계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갈등 요인이 유사한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기역과 리을이 지금 한 편을 먹고 니은과 디귿이 한 편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요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해관계의 차이와 가치관 규범의 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번입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너무 많이 봤었지, 그지?
너무 많이 봤었잖아요. 그죠? 다시 안 봐도 뭐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봅시다. 자, 노력에 따른 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 보상에 따른 만족. 요게 전부 다 순차적으로 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그래서 노력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우리가 수단성이라고 얘기하며 보상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를 이거를 우리는 유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기대감과 수단성과 유의성의 합이 이제 뭐라는 얘기야? 동기부여라고 보는 관점이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기대감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이다. 맞는 얘기지?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맞는 얘기. 다음 2번. 유의성은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만족.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경우 수단성의 값은 0으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높은 성과가 높은 보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 수단성은 이거는 거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수 있는 거지. 0으로 수렴이 되는 건 아니지. 0으로 수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이 낮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브룸의 기대 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동기부여의 방안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기대감이나 수단성이나 유의성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관계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 5번. 선호의 강도는 개인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았을 때 더 선호를 느끼는 경우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 요거는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지.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령을 통해서도 한번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봅시다. 1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활동 금지는 뭐 노동조합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만약에 일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 직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휴직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 다음 4번.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뭐 관할하는 게 이제 뭐 행정안전부일 수 있고 뭐 인사혁신처일 수 있으나 지금 이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이잖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 측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냅니다. 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5번.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다른 노동조합과 뭐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설립신고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 보죠.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공무원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계획예산제도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도 부른다. 그랬는데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불리는 거는 계획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우리가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 다음 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그러니까 그 예산 배정하고 나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왔어라는 것까지 통제하는 건데 의회의 심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측면들이 있죠.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거의 예산 결정을 반성 없이 수용한다. 그런데 과거의 예산 결정을 반성 없이 수용하는 이 같은 자세는 점중주의적인 자세잖아요. 근데 영기준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와 함께 총체주의 예산제도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5번. 목표관리 예산제도에서 목표관리 예산제도 MBO가 예산제도라고도 얘기가 되는군요. 참여 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 그랬는데 참여 과정이 많으면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것도 아니야.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2, 3, 4, 5번이 전부 다 틀린 내용이고 1번만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페리의 공공서비스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페리의 공공서비스 동기 이론은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거 보고 출제를 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미리 이걸 한번 풀어보고 국가직 시험을 봤으면 20번 문제 그 국가직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는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볼게요.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공직자들의 동기부여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동기부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합리적 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규범적 동기의 예로 공익에 대한 봉사 및 사회적 형평의 추구가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정서적 동기의 예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이 있다. 그랬는데 자, 정서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야? 내가 몸 바쳐서 뛴으로써 공익이 실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어. 여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이 정서적 동기인 건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 이거는 이제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헌신.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정서적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 공공서비스 동기는 금전적 보상보다
지역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무게를 둔다. 그냥 금전적인 보상은 뭐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5번도 맞는 이야기.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4번이야, 4번. 4번이 정답이 된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볼게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이나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사실 문제 내기가 상당히 쉽고,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맞는 걸 찾기가 참 쉽지 않지. 근데 이제 이 국회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직이나 지방직 뭐 다른 문제들의 군무원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조금 많이 있어. 예, 그런 점들도 이제 난이도에 좀 한몫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여기서도 옳은 걸 고르래.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복구 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목적 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비비가 사용이 될 수 없는 항목 중에 인건비가 있었지.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어. 인건비는 정해진 룰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써? 이건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음 2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쓸 돈 아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성과금 줄 수 있는 거지. 다음 3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정리했잖아요. 전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다음 4번.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그 옮겨진 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이체를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체를 실행하는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다음 5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실적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 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 요게 이제 조금 걸리지. 여기 말고 또 줘야 되는 데가 있어. 누구한테 줘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오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지하게 바쁘시네요. 그죠? 한 문제에 3번이나 나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답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지금 4, 5번도 지금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나머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틀렸는가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제도적 책임성은 뭐라 그랬지? 법령상에 법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임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벌이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책임성인 반면에 자율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직자로서 내 공직자의 양심상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이다 라고 스스로 지는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책임성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1번 봅니다. 제도적 책임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 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책임성이 타율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자율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 반대의 의미인 거죠. 다음 3번. 자율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직접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아니야. 나는 해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자율적 책임성인 거죠. 뭐 하란 말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패고 싶잖아 그냥. 그치? 자, 다음 4번.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그렇죠. 법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들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 4가 다 맞는 이야기네요. 다음 5번.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광범위한 행정 책임은 어디가 더 커? 자율적 책임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 봅니다. 집단적 문제 해결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아까 우리 그 합리적 선택 방법 이거를 통해서 공공선택론을 유추해야 된다고 봤지만 지금 집단적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주로 나왔었어? 직관적인 문제 해결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델파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집단적 문제 해결이야.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그 어떤 의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짜내는 이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명목 집단 기법에서는 전통적 회의 방법과는 달리 의견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 그랬는데 이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목 집단 기법.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O인지 X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반을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O 편을 들고 한쪽은 X 편을 들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아, 이게 X 쪽이 맞는 것 같은데? O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견 교환을 하는 게 항상 허용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아이디어를 전부 다 도출해낸 다음에 모든 아이디어를 전부 다 제시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의사표현이 가능해. 제한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그냥 생각났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그 범위로 이렇게 한정이 된다라고 보니까 13번에 1번은 일단은 아닙니다. 항상 허용된다. 아니다. 2번. 델파이 기법을 쓰면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와 다수 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그랬죠. 델파이 기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 델파이 기법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 유지 때문에. 익명성 유지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꾸미는 것이 제한된다. 그랬는데, 자, 브레인스토밍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부 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 남이 내놓은 아이디어에다 숟가락만 얹겠다고? 이런 비겁한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에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뭐가 제한이 있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그 낸 의견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평가를 하면 안 돼. 모든 의견들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아. 이거는 적극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3번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집단적 문제 해결은 개인적 문제 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봤잖아. 그지?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 맞아. 다음 5번. 변증법적 토론 기법은 토론 집단을 의견이 유사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그랬는데 이 변증법적 토론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흔히 다른 말로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명 반론자 기법.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O, X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O가 너무 많아. O가 너무 많으면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소수 의견들의 얘기는 좀 묵살이 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정말 절대 다수가 O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맞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수의 X가 O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그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항마로 반대하는 사람을 붙여놓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을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반론을 했을 때 이 절대 다수가 그 반론을 얼마만큼 디펜스 할 수 있느냐. 그걸 디펜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옳은 내용들을 찾는 것이 이제 변증법적, 옳은 것을 찾는 것이 변증법적 토론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토론, 집단의 의견이 유사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 요거는, 지명 반론자 기법, 변증법적 기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문제 기법이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만약에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군무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와,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다. 이거 좀 시사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을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현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기 내용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이 공직선거가 뭔지를 일단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번. 자, 봅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렇잖아. 기호 1번 무슨 당의 아무개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다만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안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소속이 없으니까 무소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기호와 성명 말고 이 소속 정당,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그러니까 정당 추천을 해야 된다는, 정당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당 추천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추천제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2006년도부터 이제 정당 추천제가 인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당 추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선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감 선거, 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선거, 그러니까 뭐 시장, 이거는 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그다음에 의회 의원 선거. 셋 중에 뭘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뭐 정당 추천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요 셋 중에서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 도지사 선거, 그러니까 광역단체장과 그 단체장과 의회 의원은 정당 추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선거할 때 보세요. 지방의회 동시 선거할 때 교육감 후보를 설명할 때는 뭐 무슨 당의 후보 아무 개가 아니라 뭐 진보 진영의 후보, 보수 진영의 후보 이렇게 설명하잖아. 정당 공천을 안 하니까 그냥 그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을 그냥 정당화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이에요. 자, 문제를 야심차게 냈다가 자료가 부족했는지 이렇게 좀 용두사미 형태로 좀 나온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 15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그랬어. 자, 우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너무 보기 만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 자, 유통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유통세 총액의 일부 금액. 비율도 몰라. 일부 금액이래.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부 금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3번이 맞는 이야기겠죠?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15번의 정답은 뭐 따져볼 것 없이 3번이 정답입니다. 일부 금액이라고 얘기했지만 비율이 45%라고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이 45% 가운데에서 20%포인트 이상 되는 20%포인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방인력 운용에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로위의 정책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졌어?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구성 정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봐야지. 옳지 않은 걸 고르랬어요. 1번. 분배 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그랬는데 선거구 조정이나 정부기관 신설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구성정책의 예지, 분배정책의 예에 들어가지가 않지.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2번.
재분배 정책의 예로 누진세, 사회보장책 등이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지. 다음 3번. 분배 정책에서는 로그롤링이나 포크 배럴과 같은 정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가장 우려되는 내용이지.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의원들끼리 담합하는 거지. 우리 당 정책 밀어주면 너네 당 정책 밀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투표 담합 행위를 우리가 로그롤링이라고 얘기하고, 포크 배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 정책,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꿀꿀이죽 끓이는 이 배럴통에 돼지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 주민들이 몰려드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빗대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배 정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그렇지. 로위의 정책 유형에서의 규제정책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발전시켜서, 자,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에서 봤을 때는 이건 어디에 해당이 돼?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구분에 따르면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슨 정책에 해당이 돼요, 이거? 이거는 보호적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되겠지. 자,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가지 더, 하나 더. 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으로 봤을 때는, 규제 정치 모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슨 정치에 해당해요? 이건 기업가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지. 기업가 운동가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이러한 상황들이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로위의 정책 유형이라고 봤고, 로위의 정책 유형은 규제 정책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규제 정책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다음 5번.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유형에 있어서 로위의 정책 유형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내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다음 17번입니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부문, 핵심 운영 부문, 뭐 기술 구조 부문, 중간 부문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들을 부문을 나눠 놨는데, 자, 1번 보죠. 전략 부문은 최고 관리층이 있는 곳이다. 맞는 얘기지. 다음 2번.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곳이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중간 부문은 핵심 운영 부문과 전략 부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전략 부문에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핵심 운영 부문에 가면 이제 좀 구체화돼 가지고 표현이 되는 내용들인 거지. 그 과정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 기술 부문이 되는 거고요. 다음, 핵심 운영 부문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거는 핵심 운영 부문이 아니라 전략 부문이지. 핵심 운영 부문은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안 돼. 이건 전략 부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핵심 운영 부문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각 그 공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죠. 다음 5번. 기술구조 부문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18번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뭐 간간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1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해야 돼. 다음 2번.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돼. 다음 3번.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그랬는데 소청사건의 결정은 일단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이 서로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4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맞는 얘기. 5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조직 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조직 구조 모형은 지금 여기서 보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데프트의 조직 구조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번. 기능 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자,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강조된 구조는 무슨 구조였어? 기능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수평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팀제 중심에. 그래서 각 부서들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에 있어서의 협력과 조정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2번. 사업구조는 산출물별 생산 라인의 중복에 의해 규모 경제 실현이 어려워 효율성 손실이 있다. 이게 사업구조의 단점이잖아. 반면에 기능구조의 장점이 되기도 하죠. 이 내용은. 다음 3번.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지향한다.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정의였잖아요. 화학적 결합이 뭐라고?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다. 다음 4번. 수평구조는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강조가 된다. 이게 수평구조의 특징이었잖아요. 다음 5번. 네트워크 구조는 계약 관계에 있는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 계약 관계 쉽게 끊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끈끈한 유대나 뭐 충성심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예산의 원칙 그러면은 세 가지를 생각하죠.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 원칙과 다음에 지금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된 예산의 원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구분을 해.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은 모든 예산 원칙에 다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그 각각의 예산 원칙에서 언급이 거기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자, 1번 재정 건전성의 원칙.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 이것도 있습니다. 3번 통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은 이거는 전통적 예산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 다음, 국민 참여의 원칙이나 투명성의 원칙도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4개 이외에 국가재정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예산의 원칙이 2개가 더 있어. 조세지출,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다음에 또 하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야? 이거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예산의 원칙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국회직 9급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